그런데 저는 뭐 이게 이제 코로나 그 팬데믹 때문에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리포트에서 제가 쓰는 리포트인데요. 그래서 그 신기술과 인권이라는 주제로 리포트를 쓰고 있는데 지금 4차 산업혁명의 그 기술 변화가 사실은 이러한 식의 어떤 인권의 새로운 인권 침해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빨리 찾아온 뭐 그런 좀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리포트에도 쓰고 있지만 그 지금 앞으로 인권 논의에는 뭐 과학자, 공학자, 또 의학하시는 분들, 또 의료 종사자들 이런 분이 다 함께 모여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인권 하시는 분들도 좀 기술에 대한 이해가 또 있어야 되고 그래서 어떤 멀티스테이크 홀더리즘이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해서 오늘과 같은 논의를 하는 것이 앞으로 인권 보호와 증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계기로 그런 좀 모멘텀이 생겨서 저희 그 SSK 포럼도 계속 이 주제로 좀 논의를 할 거고요. 또 저 개인적으로 연구도 그렇고 또 휴먼 아시아도 그런 쪽으로 많이 그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다시 한번 백재경 선생님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말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창익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일단 저희가 오늘 진행하는 방식은 저도 뭐 그 줌을 자주 써본 건 아니어서 좀 뭐 100% 익숙하지 않은데요. 지난번에 한번 해보니까 뭐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강연자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아마 저희가 강연은 한 50분 정도 선으로 말씀을 저희가 듣고 한 1시 정도, 3시 정도부터는 30분 정도 저희가 Q&A를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그때는 뭐 자연스럽게 음소거를 제거하시고 지금은 다 이제 음소거를 해주신 상태여서 감사드리고 Q&A와 이제 각자 의견을 말씀하실 때 음소거를 제거하시고 자연스럽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 여기 이 글을 남길 수가 있죠. 여기 뭐 질문이라던가 이런 거를 남길 수가 있는데 이조교님 여기 옵션을 어떻게 하면 되나요? 글을 남기려고 그러면? 그 화면 아래에 보면 채팅이라고 탭이 있습니다. 채팅 누르시면 채팅창이 오른쪽에 뜨니까 거기에 받는 사람 모두 혹은 구정호 교수님, 사회자이신 구정호 교수님으로 선택을 하셔서 질문이나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이제 워크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저희 행사를 준비해 준 이지영 조교였고요. 채팅창이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유용하더라고요. 말씀하시기 약간 뭐 좀 쑥스럽기도 하시고 뭐 그러실 테니까 뭐 그런 경우에는 전체 대상으로 해서 질문을 남겨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궁금하고 오랜만에 보는 분들 그 비밀로 인사하셔도 됩니다. 근데 뭐 강연에 집중하셔야 되니까. 예. 그래서 그 옵션도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튼 저희가 좀 원활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자리를 우리 백재중 선생님께서 좀 마련해 주셨는데요. 와주셨는데 백재중 선생님은 녹색병원 그 내과 과장이시고요. 그리고 인권의학연구소 이사로 재직을 하고 계시고 호흡기학을 전공을 하셨기 때문에 그간 뭐 사스라던가 신종플루, 메르스, 이번에 코로나19 이런 여러 가지 감염병에 대해서 연구를 해오셨고 또 사회적으로 또 발언도 많이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어렵게 백 선생님을 모셨고요. 백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책도 쓰셨는데 자유가 치료다라는 책도 있고 의료협동조합을 그리다, 삼성과 의료 민영화 이런 책들도 집필을 하셨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장해드리고요. 말씀드린 대로 백 교수님 한 50분 정도 강연해 주시고 저희가 Q&A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멀리 있지만 우리 백 선생님도 박수로 마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예,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근데 이런 회의나 이런 강연도 처음이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진행을 해보고 이게
여기 계신 분, 이게 저는 이제 인권 부분이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뭐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보건의료 쪽 관련해서 현장에서 최근에 이제 벌어지고 있는 어떤 느낌들 이런 걸 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가능하면 좀 쉽게 할게요. 용어들이 뭐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는요. 그래서 슬라이드를 이제 일단 공유를 하겠습니다. 예, 다 보이시죠? 그 이제 코로나19가 뭐 1차적으로는 보건의료 쪽이 이제 현장인데 뭐 열심히들 많이 하고 있고 뭐 당장 급하죠. 아주 급하기 때문에 그 진행은 되는데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번 태풍이 휩쓸고 가면 취약한 것들이 드러나잖아요. 이제 우리 사회 구조의 약한 부분들이 다 드러나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권 분야도 뭐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우리가 그 퍼펙트 스토미라고 그러죠. 이제 온 지구가 오히려 우리나라는 굉장히 안정이 되어 가고 있는데 뭐 미국뿐만 아니라 러시아 뭐 최근에 사회 자체가 마비 상태가 옵니다. 총체적인 위기인데 당연히 인권에 관련된 부분들도 위기에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제 유엔 사무총장이 굉장히 이제 빠른 속도로 인권 위기로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인권에 대한 것들을 이제 계속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 엠네스티 아시죠? 유명한 인권 단체인데 이 인권 문제를 이게 쭉 정리를 해놨습니다. 보면 이제 건강권, 이 건강권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코로나 환자 입장에서 제대로 진단받고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 어떤 데는 치료가 안 돼요. 안 해줘요. 뭐 그건 뭐 능력 부족일 수도 있지만 일부러 회피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코로나에 집중하다 보니 비코로나 환자들, 뭐 다른 심근경색, 뇌경색 아주 중증 환자들이 있는데 오히려 코로나에 치여서 이제 그리고 병원 내 가기가 좀 무섭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보 접근권인데 정보 접근권은 이게 인권 문제가 어떨 때 좀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보 접근권이라는 거는 이 코로나에 대해서 내가 알아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에 얼마나 이 코로나가 퍼져 있고, 그 다음에 코로나 증상이 어떤 거고, 내가 코로나 치료를 진단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고, 내가 그런 코로나 환자에 접촉했는지를 알고 싶고, 뭐 이런 부분의 정보 접근 요구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노동권이라는 건 일할 권리, 낙인, 차별금지, 그 다음에 격리 조치도 여러 가지 문제를 파생하고 있죠. 그 다음에 거리두기, 봉쇄 이런 문제로 인해서 여행 금지 제한이 오고요. 어떤 심한 나라는 이제 비상사태를 벌여서 집 밖에 나왔더니 충돌고 사살을 하기도 해요. 사살 당한 나라도 그러기도 합니다. 전제팔찌 정도가 아니고 그냥 아주 계엄령 수준의 이런 나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최일선에서 일하는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보호 문제 심각합니다. 이제 아무런 대책 없이 노출돼서 사망하는 의료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는 직접 코로나 환자를 알고서 보면서 사망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다음에 사생활 문제, 그 다음에 사생활 침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후속 조치. 이제 태풍이 휩쓸고 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면 그거를 나중에 이제 후속 조치를 취해서 다음에 유행에 대비해야 되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이제 나옵니다. 이게 이제 제가 근무하는 병원의 이제 그 컨테이너 박스 진료실입니다. 그러니까 열이 나거나 호흡기 진료가 있는 분들은 저 안으로 오세요. 안심진료소라는 게 있습니다. 선별진료소가 있고 안심진료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선별병원, 안심병원, 이 전문용어, 방역에 관한 전문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추적, 동선, 공개, 그 다음에 격리, 음압병상, 이런 것들이 나오죠. 생활치료센터.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서 보면 이 유행병, 전염병이 이 인류의 흐름을 바꾼 게 있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중세기 때 이제 흑사병이 이제 중세기를 무너뜨렸다고 할 정도의
그런 병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19세기에 콜레라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퍼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했고,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많이 나오는 게 1차 세계대전 때 이제 스페인 독감, 이런 것들은 전 세계를 그냥 흔들어 놓는 거죠. 근데 21세기 들어서 유난히 2003년에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가 5년, 6년 간격으로 막 닥쳐요. 이거는 우리가 그 앞에 얘기한 것들은 그냥 전설 내지는 옛날 이야기인데, 이거는 현재 우리가 계속 겪고 있는 전염병들입니다. 전염병하고 감염병은 아시나요? 감염병은 미생물에 의해서 발생하는 모든 병 종류를 감염병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감염병이 전부 다 사람하고 사람 간의 전파는 안 돼요. 사람 간 전파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라리아 같은 경우는 사람 간 전파가 되는 게 아니고 모기에 의해서 전파되죠. 그러니까 말라리아는 환자는 격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거는 사람 간의 전파가 돼서 그 환자를 격리하고 접촉자 추적을 하고 뭐 이런 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거를 줄여서 전염병이라고 합니다. 감염병, 크게 감염병인데 그 안에 전염병이 있고, 문제는 이 전염병이 대유행을 일으킬 때, 그리고 팬데믹까지 갈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근데 21세기 들어서 유난히 뭔가 자꾸 문제가 돼요. 사스가 있고 신종플루 이렇게 오는데, 방역이 이제 계속 발달을 합니다. 이제 전염병도 계속 나오지만 방역도 발달하는데, 제가 2003년도에 사스 있을 때 국립중앙의료원이죠. 지금 거기 있었습니다. 거기 감염내과가 없어서 호흡기내과인 제가 그 환자를 봤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 음압격리 병상이 인하대, 제가 그때 들은 소문으로는 인하대 딱 한 병실에 하나 있었습니다. 인하대는 대한항공이 있으니까 이제 외국과 교류가 있으니까 이런 게 필요한가 보다 해서 하나 만들어 놨던 것 같고요. 국가 차원에서 음압병상, 지금 나오는 그 방역의 전문 용어들이 그 당시에 없었어요, 아예. 근데 홍콩에서 사스가 막 벌어진다고 하니까 난리는 났죠. 뭔가 대비는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국립의료원에 이제 만약에 유사 환자가 오고 나면 인천공항에서 환자를 붙들어갖고, 환자가 의심되는 환자를 보낼 데도 없었어요. 이미. 그러니까 매뉴얼화되어 있는 게 없어서, 사스가 유행하니까 그때서야 국립의료원에 연락 와서 좀 받아줘라 해서 우리가 받기로 하고, 음압병실 없죠. 그래서 그때서야 이제 그 별관에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걸 개조해 갖고 이제 병실을 만들고 뭐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리고 환자 왔는데 그냥 강제로 격리 지금처럼 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강제 격리시킨 거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었어요. 없었는데도 했어요. 환자도 투덜투덜하면 다 하죠. 그리고 나서 한 번 이러고 나면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격리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요. 그 다음에 음압 격리병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공공병원 중심으로 몇 개 만들어요. 2009년도에 신종플루가 돌면서 여기는 전국적으로 확 퍼집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음압 격리병실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메르스 때, 우리 기억이 다 나시겠지만 메르스 때 메르스는 방역에 실패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트라우마가 커요. 국민들도 많이 힘들어했고, 방역 담당자들은 끝나고 나서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요. 질병관리본부장은 옷을 벗고 다 징계를 받았어요. 지금 정은경 질병본부장도 징계를 받았어요. 그리고 질병관리본부라는 것 자체가요, 사스 있고 나서 생겼어요. 사스 때문에 생겼어요. 그 당시에는 어떻게 됐냐면 국립보건원이라고 그 은평구에 그 불광동에 혁신파크 있는데 거기에 국립보건원이 있었고, 보건원 안에 방역과가 있었습니다. 방역과에서 관할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쭉 가다가 메르스 때 굉장히 실패를 하면서 문제가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질병관리본부가 이제 굉장히 그 후에 이제 분발을 한 거죠. 그래서 메르스 때는 동선 추적 공개가 없었습니다. 근데 정보에 대한 갈등들이 있었어요. 왜 환자가 갔는데 어디 갔으면 갔다는 얘기를 해줘라 뭐 이러면서. 그래서 사스하고 메르스 때까지만 해도 지금처럼 아주 그냥 추적하고 공개하고 뭐 이런 게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메르스 때 실패하면서 그 트라우마가 남아서 정보 공개에 추적하고 있는 게
법적인 절차를 만들어 놓고는 이번에는 굉장히 빡세게 하는 겁니다. 지나칠 정도로. 그리고 국가 안심병원, 국가 격리 병상을 만들어서 환자가 생기면 이제 자동으로 가요, 이제. 뭐 인천공항에서 환자가 발생한다 인천의료원으로 바로 갑니다. 뭐 딱히 뭐 연락 따로 할 필요 없어요. 그냥 환자 가요 그러면 받아야 돼요, 지금은. 왜냐면 그 조건으로 재정 지원을 평소에 하거든요. 훈련도 하고. 그리고 그 직원들도 굉장히 훈련을 합니다. 방호복 입는 훈련 같은 거를. 그래서 그런 준비가 됐었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가 닥쳤을 때 질본에서 굉장히 빨리 움직였어요. 초반에 진단키트 만들고 국가 격리병 음압병동 동원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동선 추적하고 이런 게 이미 세팅이 돼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성공했던 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메르스 트라우마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아마 메르스 당시에 그런 조건에서 이게 맞았으면요, 우리 이미 붕괴됐어요. 그 다음에 의료에 대해서 이제 자기결정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인권 얘기할 때 나오는 건데요. 의료에서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외래 환자를 보다가 암을 진단을 했어요. 뭐 폐암이든지 위대암이든지. 이 환자는 초기에, 아주 초기에요. 치료를 받으면 거의 99% 이상 완치가 돼서 뭐 평생 잘 살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암입니다라고 하는 순간 환자는 이 선입견 때문이든 뭐든 하여튼 나는 치료 안 받고 갈게요. 가버렸어요. 어떻게 합니까, 이게? 이제 치료 안 받는다. 그럼 한 2, 3년 만에 죽는다. 그리고 치료 받으면 99% 완치돼서 죽을 때 뭐 한 80, 90 살 수 있다. 이런 조건이면 거의 자해행위거든요. 안 받는 거. 그렇다고 내가 그 환자를 잡아다가 강제로 입원시켜서 수술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자기 신체에 대한 자기 결정권입니다. 치료를 거부할 권리가 있죠. 이게 헌법에서도 인정하는 법적인 겁니다. 그래서 뭐 요즘 뭐 사전연맹으로 요양서 연맹 의료 계획서 자기가 작성을 하고 등록을 시켜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 자기결정권이 절대적인데 단 예외가 있습니다. 딱 2가지 경우에 있어요. 우리나라 전염병. 지금 막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걸렸어요. 뭐 증상도 별로 없어요. 뭐 증상도 별로 없고 멀쩡한데 나 바쁘니까 나 치료 안 받고 갈래요. 됩니까? 그렇게 나가서 돌아다니면 바로 잡아서 구속당하죠. 굉장히 자기결정권하고 충돌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 이거는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자기 전염병을 옮겼을 경우에 다른 사람들에게 공익성에 반하기 때문에 이제 법적으로 격리를 시키게끔 만들어놨어요. 짰을 때는 그것조차 없었습니다. 그죠? 뭐 중에서 치료하기 위해서 격리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접촉자는 환자도 아니에요. 접촉자는 환자도 아닙니다. 근데 2주간 강제 격리를 당해야 돼요. 모든 일상이 마비가 오거든요. 네, 전염병이고 이게 공익이라는 하나의 어떤 어찌 보면 공리주의적인 거죠. 이 전염병이다. 그 다음 정신질환. 아주 문제가 심각한데 정신질환입니다. 이거는 전염병은 자해 문제가 아니고 타해죠. 타해. 내가 돌아다님으로써 다른 사람한테 문제를 발생을 시킬 수 있는데, 정신질환은 규정이 뭘로 됐냐면 자타해, 자해, 타해.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건 그렇다 치고 자해, 뭐 자살을 한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럴 우려가 있으면 강제 입원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살이 범죄입니까? 자살이 범죄냐 아니냐는 걸 따질 때는요, 자살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쳤어요. 자살이 범죄면 자살 미수가 범죄가 되거든요. 근데 자살 미수는 범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살은 범죄가 아니죠. 왜냐하면 자기 신체에 대한 자기 결정, 뭐 안락사도 뭐 자살에 준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 강제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코로나에서 이제 감염자, 그래서 이 전염병 환자나 정신질환자들은요, 범죄가 아니에요. 범죄이기 때문에 강제로 격리당하고 치료받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기여를 하는 거예요. 기여를.
나는 치료받기 싫은데 뭐 아프지도 않고 뭐 하여튼 죽더라도 나 그냥 돌아다니다 죽을래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도 치료를 해야 됩니다. 강제로. 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감염자나 밀접 접촉자는 범죄자가 아니에요. 범죄자가 아니고 오히려 공익을 위해서 자기의 자유를 제한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런 경우는 사회적으로 사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기 때문에 배려를 해줘야 됩니다. 배려를. 근데 그게 아니고 혐오하고 배제하고 범죄 시에서 진짜 발치 끼우겠다 그러고 막 협박하고 이런 분위기가 되면 좀 곤란하죠. 그다음에 위치 추적인데요. 위치 추적이 지금 그 핸드폰, 카드 내역, CCTV를 총동원합니다. 총동원해서 우리나라가 이걸로 성공했다고 하는데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요거를 도입하기가 굉장히 꺼려해요. 아직도. 할 줄 모르는 게 아니라 프라이버시랑 충돌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관대한데 이게 약간 좀 뭐 문화적인 건지 메르스 트라우마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복합적인 것 같고요. 이게 워낙 발달하다 보니 이제 국토부에서 2월 말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이라는 걸 개발을 해서 한 달 만에 개발을 완수해서 질병관리본부에 이관합니다. 여기에 딱 넣으면은요, 이 쫙 디지털 정보, 그 개인의 디지털 정보가 10분이면 동선 파악이 된답니다. 10분 안에. 이것만 놓고 보면 굉장히 효율적이죠. 빨리. 근데 문제는 이런 방식이 여기서 끝나겠느냐. 선량하지 않은 목적, 불순한 목적이라는 게 예를 들어 이게 예를 들어 군사정부 독재, 군사정부 70년대, 80년대, 50대 이럴 때 이런 시스템이 있어갖고 어떤 개인을 사찰한다든가 뭐 몰래 이런 거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좀 끔찍합니다. 소름 돋는 시스템이에요, 이게. 그래서 마냥 반가울 수 없는 거죠. 추적도 그렇고, 그다음 동선 공개는요. 막 전염병이 막 퍼져 있을 때 이제 정보가 부족하면 굉장히 더 불안합니다. 더 공포스럽습니다. 혼란이 와요. 정보를 알면 거기에서 조금 더 안정하고 이지적, 좀 냉철하게 작용할 수는 있는데, 그래서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를 해요. 그래서 방역에 기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해요. 그 지방자치제에서 관리를 하는데 어떤 환자가 발생했는데 이거를 정보를 빨리 공개 안 하면 난리가 나요. 주민들이 막 빗발칩니다. 이제 그래서 별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이번에는 그냥 이번에 코로나 때는 아주 신속하게 추적해서 무조건 공개한다. 이게 대원칙. 이것만 있죠. 시스템 요거에만 발달해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예인데요. 이게 뭐 38세 여자인데 방배동 사는데 며칠 날 미국에서 입국해서 쫙 나옵니다. 이게 이름도 제이씨로 해놨으니까 뭐 정씨, 진씨 뭐 이런 유추가 되잖아요. 그죠? 뭐 모르는 사람이야 모르겠지만 이 환자의 알만한 지인들은 다 알아요. 이게 방배사동에 누구 하면 어느 동네에 누가 떴다 하면요 되게 알고 이 사람의 알만한 이 사람의 지인이나 이 사람 근처에 있는 사람은요 누군지 특정이 가능합니다. 이것만 딱 보면 그래서 이 사람 보고 저 갔구나. 너 왜 거기 갔냐 뭐 이럴 수도 있죠. 이 방식이 예를 들어 나이가 38세인지 뭐 40세인지 이게 방역의 차이가 나나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방역의 차이가 나나요? 방배동인지 뭐 어디 뭐 중랑구에 사는지 그 차이가 안 나거든요. 공개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개인별 동선도 사실 필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환자가 있고 B라는 환자가 있고 동선이 쫙 나오면 이거를 섞어버리면 돼요. 섞어서. 중요한 거는 몇 시에서 며칠 날 몇 시 몇 분에 어느 장소에 갔다. 요것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거기 갔는지 대조해서 내가 주의를 해야 될지가 사실은 방역에 필요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A, B, C 환자가 있으면 다 섞어서 그냥 장소 시간만 딱 해도 방역에는 문제가 없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아파트 방송에도 막 방송해요. 그리고
이게 공개만 했지 이 공개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는 얘기 없습니다. 그래서 무한정. 자, 2월달 그 환자가 지금까지 공개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 뭐 준정 쌤이랑 인권 계신 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해서 2주까지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다 없애라. 근데 뭐 문자로 보낸 게 없어지나요? 뭐 SNS 떠 있는 게 없어지나요? 그래서 하여튼 그래도 공공기관에서 유출하고 있는 것들은 다 없애라. 그리고 정보 폐기에 대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칙들을 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방역에 필요한 최소 정보만 제공을 하고 그리고 최단 기간만 하고 개인별 정보를 최대한 혼합을 해버리면 되거든요. 그럼 필요한 정보만 됩니다. 그 다음에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비공개로 전환하고 최종적으로는 폐기를 시켜야 된다. 이 정보에 대한 게. 개인정보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가격리, 밀접 접촉자 자가격리, 핸드폰에 추적 앱을 설치를 해서 그 근처에서 멀리 떨어지면 연락이 갑니다. 중앙으로. 뭐 그것까지야 사람들이 좀 뭐 내 신체에 붙어 있는 게 아니니까 핸드폰은. 근데 전자팔찌 안심밴드라고 용어를 순화를 했는데 이거는 몸에 부착하는 거죠. 이게 어디서 튀어나온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누가 제안했는지부터 이거를 제안한 것부터가 문제죠. 이게 우리나라의 인권 수준이 인권 수준을 반영한 걸 수도 있습니다. 이걸 제안한 사람은 뭐 어디 공무원 쪽이거나 뭐 하여튼 뭐 국회 쪽이거나 뭐 이럴 텐데 제안하는 과정도 의문이고요. 방역 실효성 자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접촉자로 해서 격리되고 있는 사람 중에 이탈을 한 사람이 1% 미만입니다. 지금은 뭐 이탈자만 채우겠다고 그러는데 초기에 나올 때는 모든 환자를 채우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 미만의 사람들 때문에 전체를 팔찌를 끼워서 범죄자로 보는 시각입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비용 문제도 있고. 근데 여론조사하면 높게 나온답니다. 뭐 여론조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높게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정서상으로는. 근데 문제가 있어서 계속 문제 제기하고 뭐 이랬었던 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번 성명을 냈는데 하나는 동선 추적하는 문제, 그 공개하는 문제죠. 동선 공개를 너무 지나치게 하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한번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전자팔찌 때문에 또 한번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권위원회가 성명을 2번을 하고 여기저기 단체에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동선 공개하는 것도 조금 가이드라인을 내고 전자팔찌 좀 후퇴하고 그 다음에 정보도 2주 지나면 뭐 삭제하기를 권고했죠. 권고. 관계상으로 권고 수준이 어젠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 방역이라는 건요. 이제 우리가 환자분들이 알아서 사회적 격리를 알아서 하잖아요. 알아서 하고 밀접 접촉자도 알아서 본인들 다 합니다. 스스로 그리고 나온 정보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다 참여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나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전 사회를 위해서 연대의식, 공공의식 이런 것들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성공할 수가 있었어요. 이게 어떤 민주적인 방역인데 그 앞에 한간에는 우리나라는 바이오 테크놀로지, IT와 BT와 디지털의 승리다라고 모르고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쪽 업계 쪽이죠. 산업계 쪽 분들이 이런 시각을 갖고서 이참에 뭔가를 분위기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분위기고요. 그러니까 전자팔찌까지 동원되고 나오는 게 아마 이런 식의 어떤 분위기 논리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요, 나중에 이게 전자팔찌가 진짜 실행이 되면 우리나라 방역이 어떻게 평가되냐면요. 대한민국은 민주적 방역이 한 게 아니라 전자팔찌 등등, 동선 등등등등에서 디지털 감시로 인해서 성공했다. 라고 평가가 전도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방역의 본말이 바뀌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뭐 경제
뭐 저 중대본인가요? 여기서 뭐 경제 문제를 가지고 뭐 원격 의료 등등 원격 의료, 원격 교육 뭐 이걸 들고 나오잖아요. 그쪽 산업계 쪽들이 자꾸 이런 식의 어떤 분위기를 잡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번에 대남병원에서 정신장애인들의 문제가 있었죠. 이게 아마 아셨을 텐데 아까 얘기했지만 강제 입원, 이분들은 강제 입원, 강제 격리에 장기 입원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신병원 요양시설에 한 7만 명, 8만 명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도소의 수감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교도소. 이 교도소 수감자는 아주 연쇄살인범이든 잔혹범이든 강력범죄든 1심, 2심, 3심까지 다 겹쳐서 법적 절차를 밟아요. 한참 걸립니다. 그렇게 해서 강제격리 당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 인원이 한 5만 명쯤 됩니다. 5만 명. 근데 정신의료기관에는 한 7만 명, 8만 명 되는 분들이 강제 내지는 강제 준하는 방식으로 장기간, 기약 장기간, 그리고 기간이 없어요. 그냥 뭐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나라 인권에 아주 사각지대예요. 그리고 이번에 드러났지만요, 폐쇄된, 그러니까 굉장히 환기도 안 되고 폐쇄되고 밀집된 바닥에 매트리스 깔고 한 방에 8명, 10명. 목욕도 뭐 제 환자 보호자 뭐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씩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먹는 것도 부실하고. 그러니까 이런 위생이 안 되는데 밀집돼 있고 환경이 돼 있습니다. 당연히 쉽게 걸리겠죠. 집단 참사가 발생을 했습니다. 청도 대남병원이요, 103명 중에 103명이라고 나왔습니다. 최종적으로 103명이라고 언론에 나오는데 8명이 사망하고 8명이 초기에 사망합니다. 그 다음에 제2 미주병원 대남병원에 가려졌는데 286명이 비슷한 조건이에요. 286명 중에 182명이 감염이 돼요. 5명이 사망하고 환자만. 그리고 그 외에도 또 세 곳에서 15명이 됩니다. 그 코호트 격리라는 게 있었죠. 초반에. 코호트 격리는 비슷한 그룹끼리 모은다라는 거죠. 코호트 연구, 코호트 조사라는 거는 예를 들어 1970년대 생을 다 모아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를 보는 게 이제 코호트 연구 조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초기에 대남병원에 1,103명 있는데 환자가 집단 발생하니까 이 환자들을 지금 같으면 한 명씩 다 분리해서 빼내야 되거든요. 근데 환자와 접촉자, 그 환자 103명을 그대로 거기에 놓고서 치료하겠다고 했어요. 환자와 비환자 다 같이. 어떻게 됩니까? 분리하지 않고. 그 이유는 뭐 이 정신질환이 있어갖고 치료하기도 없고 뭐 보낼 때 뭐 마땅치 않고 뭐 이럽니다. 근데 계속 그러다 보니까 거의 매일 한두 명씩 사망자가 발생을 해요. 계속 연달아해서 7명이 사망을 합니다. 연달아. 그래서 난리가 났죠. 뭐 여기저기서 뭐 문제 제기하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키우는 거예요. 그 병실 안에서 환자들이, 그러니까 환자가 A라는 환자가 내뿜는 환자를 B 환자가 들이마시고 B가 내뿜는 걸 A가 들이마시고 바이러스를 서로 키우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감염 안 된 환자들 다 감염시키고. 대참사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문제를 계속 난리를 치고 장애인 단체가 인권위에 가서 긴급 구제 신청을 합니다. 긴급 구제 신청을 오전에 했고 오후에 이제 환자를 이송을 합니다. 그때까지 7명이 사망해요. 그러다가 딱 옮기는 순간 사망자가 딱 없어집니다. 그래서 참 그런 이제 정신병원의 문제들이 드러났고요. 그다음에 중증 장애인들이 이제 재난시 이 전염병뿐만이 아니라 뭐 홍수든 지진이든 재난 시에는 장애인들이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보도 접근하기 어렵고 대응 매뉴얼 자체도 없고, 그리고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하니까 거리를 두면 어떻게 됩니까? 고립이 됩니다. 사회적 약자들은요, 거리두기 할 때 고립화가 심하대요. 그다음에 본인이 뭐 감염돼서 입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이 감염돼서 입원하면 그냥 입원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자기를 돌봐주는 사람, 케어기버라고 하죠. 활동보조인이나 가족이 감염돼서 사라져버려요. 어떻게 됩니까? 본인도 격리돼요.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중국에서 우한에서 이제
장애인인데 가족이 격리되는 바람에 격리된 동안에 장애인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언론 보도에 나서서. 굉장히 대응력이 취약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하도 보다 못해 어떤 그 사랑과 소통이라는 단체가 있거든요. 이게 대안 언어를 만드는데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는 말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장애인들이 이렇게 취약하지만 선별진료소 가서 검사를 하려고 해도 의사소통이 안 되더라 라는 기사를 읽고, 그러면 이걸 만들어야 되겠다. 선별진료소에 만들어서 장애인들도 이용할 수 있겠다라고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좀 선별진료소 소개시켜주면 제가 가서 하는 걸 보고서 만들게요 라고 해서 이제 은평구 보건소 소개해주고, 이분이 가서 직접 본인이 한나절 이렇게 보면서 필요한 대화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그림으로 쫙 그려서 이걸 만들어서 전국의 선별진료소에 배포를 했습니다. 자발적으로요. 그러니까 정부가 못하는 거를, 어떤 이런 공백이 있는 거를 이 시민단체, 시민 이런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게 시민의식의 이제 발로죠. 이거 디지털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들 방역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이주민들은 미등록이든 아니든 뭐 불법이든 합법이든 간에 관계없이 뭐 마스크도 안 주고 재난기금도 안 주고 검사도 안 되고 이렇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전염병에 안 걸리나요? 이 사람들이 걸려서 이 사람이 옛날 31번 환자처럼 해서 쫙 퍼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염병 방역을 위해서도 필요한 겁니다. 이게 인권 문제도 있지만은. 그래서 어젠가 보니까 기사에 보니까 이제 불법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뭐 검사를 하겠다라고 어제 발표가 났었는데 늦었죠. 빨리 했어야죠. 저기부터. 재난기금도 뭐 최소한 세금 내는 사람은 줘야죠. 뭐 불법까지야 뭐 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세금 낸다. 귀한 분들은 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노숙인 같은 경우 홈리스 시설도 다 폐쇄돼 있어요. 그리고 출입을 못 해요. 이제 들어가는 분들. 쪽방청도 불안불안하고. 그다음에 뭐 이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게요. 이제 고립이 굉장히 심화가 됩니다. 그래서 무료 급식소, 무료 진료소 다 중단됐습니다. 공공근로 중단되고, 그다음 복지관 같은 데 가면 낮에 점심시간에 밥을 제공하거든요. 그것도 다 밥 안 주고, 뭐 어떤 데는 그냥 도시락 싸주면 도시락 받아갖고 가시는 데도 있고 뭐 그렇게 하는데요. 하여튼 이 돌봄 시스템 자체가 무너져요. 그래서 이거는 방역의 연구 단계라기보다 전체 사회적으로 요 재난 상황에서 어떻게 돌봄 체계를 복구하고 가동시킬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게 길어지면 이게 조금 더 이런 문제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 심각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노동 문제가 변동이 오죠. 노동 강도가 강해지는 데가 있고, 아시겠지만 뭐 배달, 택배, 의료, 방역 관련된 데 과로 스트레스 때문에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의료진들 같은 경우는 그걸로 직접 감염이 돼서 사망까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한편으로는 뭐 알바 다 날라가죠. 그다음에 고용 문제, 실직이 오고, 이걸로 인한 스트레스 뭐 이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병원에 있으면 가끔 수술 환자가 와서 수술은 아주 성공적으로 잘했는데 환자는 사망해요. 그죠? 뭐 방역은 굉장히 성공적으로 했는데 사회가 무너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단순한 건강 위기가 아니라 총체적인 위기를 대응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방역 중대본이 있고 전체 총체적인 사회 방어를 위한 중대본이 필요합니다. 요 그래프를 아시나요? 이 화살표는 1997년입니다. 1997년이 뭡니까? 사회적으로 IMF 때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자살률을 보여주는 건데요. 1997년 자살률이 IMF가 있고 나서 그게 말이죠. 1997년 말입니다. 그 다음에 1998년도에 자살률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이때 올라가는 분들은 40대, 50대 안팎,
남성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실직하고 고용시장에서 밀려난 분들, 그 다음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 부도 나고 뭐 문 폐쇄하고 실직당하고 이런 분들이 대거 자살을 합니다. 1년 동안 그렇게 하고 나서 한 2, 3년 조용해졌는데 그러고 나서 급격하게 이게 자살률이 올라갑니다. 이게. 아주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나라 OECD 1등입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이. 근데 이후로는 올라가는 게 어떻게 올라가냐면요. 고령자 자살률이 올라가요. 고령자 자살률. 고령자 자살률이 올라가는데 고령자 이 패턴을 보면요. 선진국에서는요. 고령 나이가 먹을수록 60세, 65세가 넘어가면 자살률이 줄어요. 감소해요. 왜냐하면 그때 되면은 뭐 연금 제도니 뭐냐 하면서 그 고령자 사회 안전망이 본격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별 걱정할 게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회 안전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IMF 이후에 이 나이 드신 분들이 노후 준비를 안 했어요. 자식 키우느라고 다 쏟아부어서 노후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 세대들이 IMF로 타격을 받아요. IMF 타격을 받아서 실직하고 비정규직으로 내몰리고 그러면서 굉장히 살기가 뻑뻑해지고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자식들한테 손을 벌릴 수가 없어요. 또 혼자 살고 외롭고 돈도 없고 아프고 어떻게 된가요? 자살로 내몰립니다. 그래서 이 60, 70, 80으로 갈수록 자살률이 더 올라갑니다.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문제가 우리나라 자살률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난이 오고 나면요, 자살률이 올라갑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유럽 국가들 자살률 올라가거든요. 그 다음에 스페인 독감 때 올라가고 홍콩에서도 올라가고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 터지고 나서 그 이후에 자살률이 올라갑니다. 어떤 재난이 있고 나면 자살률이 올라가요. 그리고 대개는 뭐 심리적으로 뭐 코로나 블루 뭐 이런 문제도 있지만 아주 현실적인 문제들, 경제적인 것, 뭐 이제 실직의 문제, 이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다음에 뭐 혐오, 배제, 차별 대상이 옮겨갑니다. 초기에 중국인, 그 다음에 조선족, 그 다음에 신천지, 대구 경북, 그 다음에 요즘 입국자. 그다음에 의료인도 저 기피 대상입니다. 의료인. 저도 가면 별 사람들이 반가워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저만 그러냐, 이제 가족까지 다 기피 대상. 그 다음에 이제 그 공공의료에 관련된 건데요. 우리나라 공공의료 한 7%쯤 됩니다. 병상 기준으로 한 10% 되고 병원 기준으로 한 6% 됩니다. 민간 주도예요. 근데 그리고 재정은 그러니까 서비스를 공급하는 거는 거의 민간 의존이고요. 건강보험이라고 하는 재정을 순환시키는 거는 100% 이제 건강보험이 당연히 다 하게 모든 전 국민이 하게 돼 있죠. 강제적으로. 그래서 이 재정 부분에는 굉장히 공적인 게 강한데 의료 서비스를 공급하는 체계는 굉장히 민간이 주도되어 있습니다. 근데 방역은 환자를 그거 하는 거는 이제 공공병원 전염병을 일선에서 맡아서 하는 거는 공공병원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전염병을 담당하려면요 격리병상, 음압병상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병상 하나가 차지하는 공간이 넓어요. 넓기도 하고 평소에는 별 쓸모가 없어요. 평소에는 그냥 결핵 환자 좀 넣고 하는데 평소에는 비워놔야 됩니다. 근데 유지비가 들어요. 전기값이 유지비는 들어가는데 그게 수익을 창출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민간에서는 이걸 뭐 할 이유가 없어요. 민간은 수익성을 우선으로 하는데 그래서 이게 주로 공공병원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격리병원, 국가주도 격리병원 뭐 이런 것들이 다 공공병원 중심이고 이번에 전담병원도 다 공공병원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게 7% 8%니까 약하죠. 그러니까 취약합니다. 대구가
대구에서 어떻게 해서 넘어갔는데 대구에 한참 피크에 도달했을 때는 버벅댔잖아요. 해결이 안 돼서 다 보내는데 만약에 대구 그 선을 넘어갔으면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도 붕괴를 했어요. 근데 다행히 진짜 아주 취약한 조건에서나마 다행히 넘어간 거죠. 네, 그런 게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이번 끝나고 나면 공공병원을 보강을 해야 되는 게 하나의 명제입니다. 경상남도에서 진주의료원을 폐쇄했어요. 홍 도지사가 있을 때 폐쇄했습니다. 아주 의기양양하게 폐쇄를 했는데 이번에 거기서 굉장히 아쉬워합니다. 왜냐하면 이 진주가 이제 경남의 서부권이거든요. 서부권에 공공병원이 이 의료원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쪽의 환자들은 어디까지 가냐면 저 마산의료원까지 실려갑니다. 멀죠. 그래서 다들 아쉬워했다라는 민간병원이 하면 되지 않냐, 뭐 민간병원이 하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요. 이 전염병은요, 이게 안 됩니다. 민간병원이 뭐 자기가 이제 선의를 가지고 한다고 그래도 환자 한 명 들어오면요, 그것만 보는 거는 할 수가 있어요. 환자는 볼 수 있는데 다른 환자가 안 와요. 저기 갔더니 이제 저 병원은 코로나 병원이다 그러면 다른 환자가 안 옵니다. 입원 환자가 반은 빠져나와요. 그거 어떻게 돼요? 수익이 타격을 받아요. 옛날에 저 서해안에서인가 콜레라 환자가 발생을 해서 거기 있던 민간병원이 자기네가 콜레라 복귀해서 봤는데 저 병원은 콜레라 병원이라고 소문나는 바람에 그로 한참 후에 경영 타격으로 고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병원한테 맡기는 것도 적절하진 않아요. 적절하지 않고 이제 공공병원이 하는 게 맞는데 공공병원이 워낙 취약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전염병이나 이런 위기 상황에서 굉장히 어떤 대응력이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끝나고 나면 전면적으로 좀 보강을 해야 되고요. 이게 어떤 교수님이 민간병원 덕분으로 이제 하나 신문에 칼럼 비슷한 걸 썼어요. 근데 제목이 이제 좀 이제 이렇게 세게 내시는 신문사에서 내는 바람에 교수님이 의협에서 윤리에 해부를 당했습니다. 그냥 의견을 개진한 거예요. 근데 이게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관점의 차이고 논쟁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뭔가 잘못됐으면 민간병원이 기여한 데이터를 내시면서 그게 아니다라는 걸 홍보하고 그렇게 할 수는 반박할 수는 있는데 이거를 윤리적인 면제로 걸어서 해부하는 게 문제가 되죠. 그 다음에 경제중대본인가가 떴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뜬금없이 나온 게 원격으로 얘기를 합니다. 원격으로. 지금 이제 위기상황이라고 해서 전화로 상담하고 이제 처방 내거든요. 그 전화 상담 처방 내는 문제가 아니고요. 이 원격의료는 한 20년 됐습니다. 이걸 도입하고 싶어 하는 데들이. 이 원격의료 하는 IT 업계, 전자산업 업계들이 로망이죠, 로망. 그래서 이제 잠복해 있다가 이번에 전염병 문제가 되면서 뭐 전화 상담하고 그러니까 갑자기 이게 튀어나온 겁니다. 기재부에서 들고 한국판 뉴딜이라고 하면서 들고 나온 거예요. 한국판 뉴딜로 해서 이제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보건의료 쪽 분야에 나오는 것들은요. 옛날 계속 그 업계 수건 사업들입니다. 원격 의료에다가 뭐 개인정보를 그냥 그 쉽게 이용하는 부분도 있어요. 의료정보, 건강정보는 굉장히 민감 정보를 있거든요. 개인 그 당사자한테 동의 안 받고 그 특정할 수 없게끔 이렇게 가공을 해서 막 쓸 수 있게끔 하는 거. 원래 이게 통과됐어요 이미. 그런 식의 개인정보 이용하고 원격으로 도입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전면적으로 들고 나옵니다. 기재부에서. 기업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거죠. 보건의료 쪽의 문제에서. 그 다음에 의료인의 인권 문제인데요. 감염 리스크가 높고 노동 강도가 높아지고 그리고 이제 격리병동 지정된 병원들은요. 평소에 굉장히 훈련을 많이 해요. 아주 훈련을 많이 하기 때문에 격리병동에서는요. 그 의료진들이 감염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해도 대응이 다 돼 있는데 이제 폭발할 경우에 대구 같은 경우 막 폭발하니까 준비 안 된 사람들이 이제 관여하게 되고 접촉하게 되고 해서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의료인들 가족의 아까 경계 혐오, 그다음에 PPE, 퍼스널 이퀴먼트, 이게 마스크 방호복, 이 PPE를 제대로 갖추고 접촉하고 원칙대로만 하면 별 문제는 안 되는데, 이렇게 해도 어떤 경우는 가끔 이렇게 노출되는 경우가 있어 감염이 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없는 경우는 최악이죠. 하다못해 미국, 뭐 중국, 유럽 같은 경우는 이게 없어요. 마스크도 없고 거울도 없고, 그다음에 방호복 없이 그냥 환자는 밀려 들어오니까 환자 막 보게 됩니다. 다 감염되고 그 과정에서 의료진들이 사망하고 뭐 이렇게 됩니다. 이거 자체가 이게 인권이 돼버린 거예요. 의료인의 방호복을 달라 뭐 이러고. 그래서 막 그 의료진들이 상체 노출해서 뭐 나체 시위하고 막 이래요. 우리한테 PPE를 달라. PPE를 달라 이러면서. 의료진들에 대한 거는요, 의료진들한테 설문조사를 한 건데, 한 65.6%가 자기가 혐오 차별을 받았다. 하고, 이게 그 중에 제일 한 게 이제 시선이 불편하다. 의료인이라고 하면 굉장히 만나기도 꺼려하고, 멀리 하려고 기피하고, 그렇다. 그 다음에 가족 구성원, 그러니까 니네 아빠 의사지. 저 유치원에 안 왔으면 좋겠어. 저희 병원 과장님도 니네 엄마 의사지 유치원에 오지 말았으면 좋겠어. 단지 의사라는 이유만으로 그런 식의 어떤 배제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이 딱 1시간 됐네. 그래서 이 인권 최고 대표가 이제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긴급 조치가 필요하지만 이 비상상황이라는 게 인권을 무시해도 되는 백지수표는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딱 1시. 예, 잘 들으셨습니까? 네, 좋은 강연 감사드립니다. 백 과장님. 그래서 현장에 계시는 입장에서 특히 마지막 부분에 보건 의료인들의 인권 문제, PP 말씀도 해주셨는데 해외에서는 뭐 난리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특히 뉴욕이나 예, 뭐 난리죠. 예. 그래도 그럼 저희도 초창기에는 그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던 경험이 있는데 비교적 극복은 조금 된 것 같은 전 개인적으로 느낌이 있습니다만 여튼 전반적으로 의료인의 보건의료원의 인권 문제도 말씀해 주셨고 뭐 자살 문제도 말씀해 주셨고 그 취약계층 문제들 특히 이주민 말씀하신 부분 좀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뭐 여러 특징들이 있지만 정신질환자들도 있고 뭐 노인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져오는 의도치 않은 그런 부정적인 효과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이제 개인정보 문제를 굉장히 그 선생님 신념을 담아서 비판적으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이 부분은 지난번에 그 주윤정 박사님도 지적하셨던 부분이에요. 저희가 이제 IT가 잘 발달돼 있으니까 빅데이터를 통해서 뭐 개인 여러 가지 정보들, 신용카드 사용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 10분 안에 뚝딱 해서 동선을 파악하는 시스템 이게 매우 효율적이긴 하지만은 인권 관점으로 보면은 이제 다른 방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 같은 비슷한 맥락에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맥락을 좀 되게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그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그리고 코비드 19까지 오는 그 맥락을 잘 말씀해 주셨고 우리가 시스템을 어떻게 갖출 수 있었나 메르스 트라우마 말씀해 주시면서 그 맥락을 잘 짚어주신 것 같고 지난번에도 이제 주 박사님 말씀하신 거는 이제 메르스 백서라던가 이런 걸 만들 때 메르스 백서 인권이라는 단 한자도 없다 사실 그런 말씀도 해주셨고 그러니까 인권의 관점에 전혀 반영이 안 된 거죠. 그냥 도구주의적으로 이제 효율적으로 방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이제 수술하는 그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는 잘 된 것 같아요. 인프라라든가 이런 거 잘 됐는데 인권의 관점이 없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여러 가지 인권 문제가 제기가 되고 근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가 인권을 정말 침해하면서 이렇게 방역을 했느냐 또 그거는 또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 평가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인권이라는 관점으로 이
감염병, 전염병 사태를 코비드-19 사태를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하느냐, 앞으로 그 제기되는 쟁점은 뭔가 이런 것들을 잘 짚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제가 이제 사회자니까 조금 아마 다른 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조금 한두 가지 좀 우선 여쭤보면 그 자살률이 저희가 좀 어떤가요? 그 메르스 트라우마 말씀해 주셨는데 메르스 이후로 자살률이 메르스로 인해서 많이 늘었던 경험이 있나요? 그리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살률이 올라가고 있다는 뭐 증거 같은 게 있습니까? 메르스 때는 그 연구를 한 게 없을 거예요. 데이터를 본 적은 없고요. 워낙 우리나라가 저 자살률이 높아서요. 비교할 워낙 높아서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 자살률을 사회경제학적으로 좀 분석하고 연구하고 여기서 해법을 좀 찾아야 되는데 노인 자살이 많기 때문에 그냥 접근 방식이 뭐 노인들 좀 말벗해드리고 연락하고 뭐 이런 식의 접근이 사실은 그냥 쉽게 그런 정도로 일차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사회경제적인 백그라운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고 이거는 저 사회학이나 이런 쪽 관련된 분들이 연구를 좀 치밀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메르스 때 관련해서는 자살률 관련된 거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정부 입장이나 방역당국, 뭐 보건의료 쪽에서는 사실은 특히 정부가 그렇겠죠. 이거를 자살의 원인을 잘 따져봐야 되는데 이 원인이 사실은 노인들이 사실은 많이 그 자살을 하고 계시고 자살률 뭐 저희 노인 빈곤 문제 OECD 1등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노인 자살률이 매우 높은데 그거를 또 깊게 따져서 노인들이 이런 감염병, 전염병 이런 상황 속에서 자살을 택한 동기 이런 것까지 따져봐야 되는 사실은 그런 문제인데 그 정부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요. 부담스럽죠. 그 노인 자살률이 우리나라 자살률이 최고 높고 노인 자살률이 극히 높은 굉장히 기형적인 현상이고요. 또 하나 봐야 될 게 노인의 빈곤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OECD 또 최고예요. 그러니까 빈곤율이 제가 알기로 한 40%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빈곤율하고 자살률이 같이 가는 요 현상도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 그다음에 지금 코로나로 1차적인 타격받는 게 이제 노인분들이잖아요. 노인들의 건강권, 인권, 뭐 이런 게 다 복합적으로 얘기가 돼야 되고, 그다음 시설 중심으로 돼 있는 거. 그러니까 조금만 하면 이제 집에서 돌보면 안 되니까 전부 시설로 들어가고 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많이 사망했잖아요. 근데 어떤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들은 더 우리나라보다 더 심각해요. 요양원 통째가 다 사망하고 뭐 이런 정도까지 옵니다. 문제가 심각하죠. 그래서 차제의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노인들의 문제 이런 것들 좀 고민해야 되고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 커뮤니티 케어라는 거 요즘 지역 통합 돌봄이라는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좀 고민들이 아마 이번에 좀 이런 것에 대한 고민들이 사실은 본격적으로 되어야 돼요. 경제 뭐 방대본인가 하는 데서 정신병원의 문제, 공공병원의 문제, 그다음에 지역사회 돌봄의 문제, 어떤 사회적 경제들이 얘기가 돼야 되는데 자꾸 저 기업 쪽으로만 넘어가니까. 네. 지금 질문들이 채팅창에도 질문이 올라온 것이 있고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질문을 좀 하시기 전에 오늘 아까 제가 소개해드리면서 내빈들 참여자들 소개해드렸었는데 그때 제가 미처 소개해드리지 못한 분들이 몇 분이 계십니다. 뭐 사실은 이게 인권 문제니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그동안 역할을 많이 해주셨고 지금도 해주고 계시는데 인권위원회에서 그 문정호 선생님 참여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 법제 개선 팀장이신 이발레 선생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YMCA에서도 이해솔 선생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참여 감사드리고 궁금한 점들이 있으실 텐데 질문 자유롭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음소거 제거하시고 뭐 손을 드셔도 좋고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지금 일단 채팅창에 올라온 질문은
우리나라의 코호트 격리가 현장에서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매뉴얼이나 기준 같은 게 있나요?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답변. 어떤 게요? 코호트 격리가 어떤 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가? 코호트 격리요? 네. 예를 들어서 요양원에 환자가 한 명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발생한 환자는 빼야 돼요. 발생한 환자는 빼고 나머지 사람들을 거기를 봉쇄를 합니다. 직원과 요양원 모든 사람을 봉쇄를 해서 출입 금지를 시켜서 그 환자들이 그러니까 아직 환자는 아니죠. 환자는 아니고 접촉자들인데 이 사람들을 관찰을 하면서 증상이 있으면 검사해서 양성이 나오면 빼고 이래야 되는 게 그게 코호트 격리인 거거든요. 시설 같은 경우에. 그게 지금 우리 전염병에 관련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는 일단 빼야 돼요. 근데 대남병원 코호트 격리는 환자, 접촉자 다 몰아넣고 거기서 격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병을 계속 키운 거죠, 이게. 그것 때문에 극심한 반발이 있었고, 그래서 일반인들이 그것 때문에 코호트 격리하면 무조건 막 그 용어 자체를 무지무지 싫어해요. 장애인 단체에서는 특히 더. 한마음 아파트도 그런 경우 아니었습니까? 예, 통째로 예, 예. 거기서 격리를 집단 했었죠? 발병하니까, 예. 예, 그것도 논쟁이 한마음,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한마음 아파트도 그게 완전히 봉쇄해서 일정 기간 출입을 금지시켜버린 거죠. 그것도 코호트 격리, 만약에 우리가 대구를 격리했다 그러면 그것도 일종의 큰 지리적인 이제 코호트로 볼 수가 있죠. 네, 예, 다른 집단 질문, 시설입니다. 예. 예, 다른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 경기도 백범석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까 확진자 이동 동선 공개 같은 경우는 이제 방역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고 일정 부분 있다고 말씀을 주셨지만 뭐 인권위에서도 나왔듯이 신상 공개, 뭐 나이나 성별 공개까지 이제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은 알겠는데 자가격리 아까 위치 추적이라든지 안심밴드 같은 경우도 과학적으로 이게 정당성이 있는지 뭐 방역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는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어서 그런 부분 조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면 그거 좋겠습니다. 과학적으로 그걸 했던 적이 없기 때문에 과학적인 데이터는 없고요. 예를 들어 이게 문제 제기를 하렸으면 방역 당국에서 예를 들어서 전체 접촉 자가 격리자가 몇 명인데 그 중에서 이탈자가 몇 명이고 그 이탈자에 의해서 전염된 사람이 몇 명이다. 그래서 이걸로 인한 전염성이 너무 공중위생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원치는 않지만 전자팔자로 해야 되겠지 않습니까? 라고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데이터를 제시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탈자는 1% 미만이다라고만 하면서 전자팔자를 끼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효율성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탈자가 일으킨 감염이 몇 명이나 되고 그게 얼마나 심각하냐. 근데 이탈자는요, 이탈을 하더라도 굉장히 주의를 합니다. 본인 뭐 피치 못한 사정이 있는 경우도 있고 이탈을 하더라도 몰래 해서 저기 낚시터에 숨어 있는다든가 그다음에 자기 피치 못한 무슨 서류를 떼러 간다든가 이런 거거든요. 아주 좀 그런 진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그 중에서도 극히 낮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일으키는 전파가 어느 정도 됐는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고 실효성이 없어요. 제가 볼 때. 근데 왜 누가 이걸 자꾸 하려고 그러냐. 전체. 아니, 법적으로도 제가 봤어도 이게 법률 근거가 전혀 없고 동의를 받아서 진행한다고 하죠. 동의를 받아서 할 경우에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향후 악용될 여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특히나 팬데믹 사태 이후 뭐 다시는 과거의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가지 않는데 뭐 뉴노멀의 상태다 그럴 경우에 이런 기술들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계속 제한 없이 사용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우려가 커서 예. 그 근거도 만약에 없다면 어떻게 될지 굉장히 고민돼서 여쭤봤습니다. 한 가지 더 치면요. 방역에 관련된 거는요. 실행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법적인 조치는 나중에 돼요. 왜냐하면 사스 때 경험인데 그때 강제 격리는 법적으로 없었거든요. 근데 당장 급하니까 해요. 다 동의해요. 문제 제기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고 나서 끝나고 나니까 뭔가 정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법적 근거가 없다 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도 보면 뭐 전자팔찌도 법적 근거가 없고요.
생활치료센터? 생활치료센터 법적 근거 없어요. 근데 병원이 모자라고 급하고 환자는 미어터지고 집에 있다 죽고 뭐 집에서 감염되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럼 우리 연수원 이런 걸 동원해서 이렇게 합시다라고 사회적인 어떤 합의를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제 딱 끝나고 나면 이제 이런 생활치료센터에 대한 법적인 근거도 만들고 평상시에 동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자팔찌 지금은 이게 걱정이 되는 게 지금은 뭐 법적 근거가 없네 하면서 넘어가는데 이걸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걸 전자팔찌 도입을 항목 전염병 유전 전염병 관리법에 항목 하나를 넣어버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동으로 실행이 되는 거죠. 법적 근거가 있네 없네를 피한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번에 생겨났던 여러 가지 테크닉들 중에서 이제 법안 정비하면서 다 반영이 될 거라는 거죠. 전자팔찌도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감시를 해야죠. 이게 계속 떠들고. 그 다음에 동선 추적하는 문제도 그러고요. 근데 문제가 됐던 거는 얘네들이 방역당국에서 법적인 보완을 합니다. 이거 자체가 문제가 되죠. 누가 어떻게 감시를 하는 게 좋을까요? 뭐 일단 인권에 관련된 문제니까 인권 단체에서 뭐 해야 되고요. 그냥 모르고 있으면 그냥 해버리기 때문에 계속 문제 제기하고 얘기하면 이제 한 발 후퇴를 하죠. 뭐 전자팔찌도 전체 하려고 하다가 뭐 이탈자만 한다고 그러다가 꼬리를 내리잖아요. 그리고 동선 공개 기간도 이제 계속 문제 제기하니까 2주로 해서 끝냅시다 이러고. 네, 다른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최정원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SSK 소속되어 있는 연구원 최정음이라고 합니다. 잘 들리시죠?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왜 대구에서 17세 소년이 폐렴으로 갑자기 이제 사망을 했던 건 있잖아요. 예. 제가 굉장히 궁금했던 거는 저도 개인적으로 1월 말쯤에 우한 이제 봉쇄되고 한국 들어오면서 병원을 여기저기 증상이 있어서 다니는 와중에 여기저기 핑퐁으로 막 당했거든요. 중국에 갔다 왔기 때문에 치료를 해줄 수가 없다. 근데 일본에서는 뭐 우한에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코로나 검사를 해줄 수 없다. 막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굉장히 많았고 처음에 많이 이렇게 불안한 되게 굉장히 시스템이 잘 작동이 되지 않았던 때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코로나 검사를 받지 못하고 집에서 격리 중에 사망을 한 분들이나 이렇게 이 학생같이 정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의 이제 기본적인 인권이 침해가 된 건데 그런 침해된 인권들에 대해서 구제 방법이 우리나라에 지금 있나요? 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가 있는 건지 그런 거는 개인들의 오롯이 담당을 해야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그 보상책이나 이거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메르스에 관련된 피해자분들, 환자분들이 지금도 소송하고 있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뭐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에 걸려서 이걸로 인해서 사망했다. 이게 국가 책임인데 국가가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소송했을 때 뭐 법률적으로 뭐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는 제가 알 수가 없고요.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사망까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뭐 격리하거나 격리하거나 자가 접촉자들 이제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최대한 뭐 보상도 해주고 뭐 그걸 할 수 있는 물질적인 지원들은 조금씩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사회적 배려로 이제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보상 문제까지 들어가면 이제 어쩔지는 모르겠네요. 국가를 대상으로 한 소송이라던가 뭐 국가의 책임, 보상 이런 문제는 뭐 법적인 문제인데 오늘 뭐 이 자리에 변호사분들이 몇 분이 참가해 계시고 우리 백봉석 교수님도 법학 전공하셔서 아마 할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서채환 변호사님, 유다솔 변호사님 혹시 이 관련해서 좀 말씀 주실 수 있으실까요? 자리에 안 계십니까 혹시? 아니면 저 박한희 변호사님도 지금 기차 안이신 것 같은데. 서울 올라가는 기차 안이라서 네, 그러시죠. 예. 사실 뭐 다 민사소송으로 말씀하신 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얼마나 인정될지 말지는 또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서
어쨌든 이게 공식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딱 어떤 명확한 어떤 법적 근거나 보상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조항이나 이런 것들은 확실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계속 있었는데, 사실 제가 그 메르스 소송 케이스에 들어가는 환자거든요. 2015년도에 계속 세브란스 병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그 발열 체크기에 딱 한 번 걸렸어요. 그때 이제 반복적인 요로 감염으로 병원을 다니던 중에 발열 체크에 걸렸으니까 너는 병원을 떠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전동휠체어 충전도 해야 되고 나는 여러 사람들의 보조가 필요하고 난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미 그 감염내과라든가 뭐 류마티스 내과라든가 뭐 저기 비뇨기과라든가 이런 데에서 다른 진단을 했고 코로나 그 메르스 증상이 전혀 없다, 호흡기 증상이 전혀 없다고 판명을 했는데 검사를 강제하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랬더니 집으로 돌아가서 자가격리를 하래요. 보건복지부에도 전화를 했고, 뭐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뭐 복지관, 뭐 인권단체에 전화할 만한 곳은 다 해봤어요. 근데 답변이 지침이 없다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3월 달에 또 요로 감염으로 발열이 있어가지고 응급실을 갔어요. 그래서 진짜 많은 일들을 겪고 또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받은 자가격리 통보 안내문이 있어요. 보시면 과연 이게 비장애인들도 이게 읽을 수 있는 글씨 크기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시각장애가 있거든요. 저 들어가면서부터 제가 시각장애가 있고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제 장애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했어요. 근데 계속 의사가 오면 말을 하래요. 똑같이 다 복가운 입고 있는데 마스크 쓰고 있고 페이스 쉴드 쓰고 있는데 전 누가 의사인지 몰라요. 평소에도 잘 몰라요. 근데 그런 얘기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 그건 의사 선생님 오시면 얘기 들어주실 거래요. 근데 의사가 왔는데 아무도 누가 의사인지 말을 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퇴원하래요. 검사 다 했으니까 집에 가서 자가격리 하래요. 2m 떨어져 있으래요. 가족이랑. 그걸 어기면 저는 이제 만약에라도 이제 뭐 코로나 접촉이 드러났다든가 뭐 의심 증상이 또 생겼다든가 확진이 됐다든가 하면 저는 법을 어긴 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5년간의 기간 동안 저에 대한 대책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피해자가 되었어요. 계속 오진 또는 진단 그 검사 감염병 진단 확진이 확실히 네거티브라고 나오기 전까지는 어떤 치료도 할 수 없고 어떤 검사도 할 수 없고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저는 정말 메르스 때 그 악몽을 겪었기 때문에 코로나가 시작되자마자 정말 불안장애가 계속 발작이 오고 뉴스를 보는 것마다 계속 특히 정신질환 집단 감염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서 계속 울고 내가 저렇게 격리될 수도 있구나. 나는 근데 저는 지금 더워서 잠깐 빼놨는데 산소줄을 착용하고 있어요. 평소에 이제 산소를 1리터, 2리터 정도를 하는데 그만큼 이제 얼마나 취약한지를 알잖아요, 제 스스로. 그리고 최근에 이제 또 선천성 면역 결핍증이 의심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가족 중에 굉장히 많은 질환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동사무소를 갔어요. 이런 코로나 상황이니까 이거는 어떻게 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난 이런 질환이 있다고 하는데 거의 지금 가족력이나 이런 걸로 보면 아직 진단이 안 나왔지만 거의 확실한 상황인데 이거를 마냥 기다리고 있어야 되냐. 그래서 만약에 이 질환이 확진이 되면 나는 코로나 관련해서 어떤 대책이 있냐. 아무도 답변해주지 않아요. 그냥 넌 수급자니까 서울시 재난지원금 받을 수 없고 긴급복지지원 우선 대상이 아니고 뭐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는데 그건 보건소에서 받은 게 아니니까 지원 대상이 아니고 뭐 그렇지만 자가격리는 해야 되고 그럼 병원에서 하라고 했으니까 해야 된다. 근데 과연 2m 밖에서 떨어져서 소변백 비우고 산수줄 끼우고 펄스 제거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저는 그분이 노벨 의학상과 물리학상 공동 수상하셔도 무방하다 봅니다.
네, 네. 말씀 만약에 진짜 이 병원에서 제가 간 병원에서 이런 과거력을 모르고 뭐 정말 차트도 기록도 없고 그런다면 모르겠는데 제가 다녔던 병원이고 기록 다 있는데 그런데도 저에 대해서 장애에 대한 고려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다제내성균이라고 해서 항생제에 대한 여러 가지 내성이 있는 환자인데 지금 격리병실을 뺏겨서 병원이 없어요. 갈 수 있는 병원이 하나도 없대요. 1인실로 가야 된대요. 1인실은 자부담이잖아요. 예, 근데 그것도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민간병원, 그러니까 코로나 환자 진료 때문에 다른 환자분들이 피해를 보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게 두 가지 측면인데 민간병원들도 그렇고 더 취약하게는 민간병원들은 굉장히 예민해 있어요. 그래서 환자 한 명, 열나는 환자만 오면 난리가 나요. 병원들도. 병원 한번 이제 몇 명 쫙 퍼져버리면은 뭐 문 닫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병원 자체가 코호트 격리가 돼버려요. 어떤 경우는 병원 전체가 코호트 당하고요. 어떤 경우는 이제 병 한 층이 다 코호트 당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또 문제는 뭐냐면 공공병원에 다니던 환자들, 예를 들어서 국립의료원, 서울의료원, 이게 월 평상시에 다니던 환자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전담병원이 되면서 거기 입원해 있던 모든 환자를 다 밖으로 뺐어요. 다 보내는데 문제는 굉장히 또 취약계층인 분들이 거기를 많이 가시거든요. 그 다음에 국립의료원은 HIV 환자분들도 계시고 다 밖으로 보내라니까 갈 데도 없고 중간에 환자분들이 붕 뜹니다. 그런 문제. 그렇다고 민간병원에서 받아주는 것도 아니고 뭐 그다음에 예를 들어 어떤 병원에 환자가 발생했다 그러면 병원끼리도 그 환자에서 오는 환자를 안 받아요. 피해요. 기피해요. 저기 어떻게 믿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나. 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죠.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분이 굉장히 생생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평상시에 알기 어려운 그런 생생한 스토리를 말씀을 해주셨고 채팅창에도 실제로 이제 장애인으로서 선별진료소에 다녀오신 경험들, 그때 느꼈던 어떤 그 정보 접근권 문제라던가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 부재 이런 부분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선생님, 저희가 뭐 이런 정도면은 메르스 경험도 있었고 그러면은 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어떤 뭐 그 패스트 트랙이나 이런 걸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만들어야죠. 만들고 재난 시 대비할 수 있는 매뉴얼도 만들고 긴급 시스템도 갖추어야 되는데 뭐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거치면서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거 인권위나 이런 쪽에서 요구를 해야 되고 장애인 단체들, 당사자들도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지금 인권위원회에서 우리 선생님들 몇 분 참여하고 계시는데 저 뭐 이발레 팀장님이시나 아니면 뭐 다른 분도 좋으시고요. 혹시 인권위에서 이런 쪽으로 좀 대처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혹시 말씀 주실 수 있으신가요? 뭐 자리에 안 계실 수 있으니까. 예. 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가 한 5분, 10분 내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좀 말씀 주시죠. 저는 이건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뭐 되게 감시 차원에서도 방역을 되게 잘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정부에서도 말하고, 언론에서도 말하고. 제가 실제로 느꼈던 게 격리병동에 있을 때, 처음에 제가 입원했을 때는 몇 년 전이어서 몰랐는데, 최근에 입원을 했을 때는 거기에 CCTV가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CCTV 촬영에 대해서 저에게 고지라든가 동의가 충분히, 그러니까 서면상으로든 뭐 이제 간호사들은 제가 계속 항상 입원하는 환자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다 설명 들으셨죠? 하고 끝 하는 그러고 넘어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또 그 격리 병실에서 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이게 비대면 접촉을 위해서 우리가 뭐 원격 카메라를 CCTV를 병실 내부에 설치해서 환자 상태를 계속 감시하고 모니터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카메라상에 뭔가 이상이 생기면 가서 볼 거다. 그렇다고 뭐 비대면 대면 접촉에 회치는 안 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찜찜한 거예요. 어쨌든 이게
환자들이 알몸이 노출되기도 하는 거고, 뭐 이제 그 굉장히 사생활이 노출되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이 그리고 촬영이 됐을 때 과연 얼마나 안전하게 보관이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 선별진료소에서 간호사에 대한 불법 촬영 문제 같은 것들도 나왔었잖아요. 그랬을 때 과연 이거를 정말 그 방역 당국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포괄적인 인력이 나의 굉장히 내밀한 신체적, 의료적, 사생활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마냥 괜찮다고 용인할 수 있는 것인가. 굉장히 많이 저는 그런 부분들이 의료진들이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때마다 저는 거리낌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실제 그런 것들을 경험한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게 좀 충돌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의료진 입장에서는 어차피 접촉을 줄이는 게 최대한 좋거든요. 줄이려면 CCTV를 설치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보는 게 접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인데, 근데 그래서 어느 이제 타입을 봐야 되는 건 뭐냐면요. 중증 환자들 같은 경우는 필요하고, 경증으로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것 같지 않은 환자들은 사실 할 필요가 없거든요. CCTV를 설치는 해놓을 때 꺼버리고, 중증 환자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급박하게 상황이 변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의사나 의료진들이 옆에서 지키고 있을 수는 없어요. 봐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그거거든요. 방호복이라는 거 있잖아요. 옷을 입고 벗고 하는데 한참 시간 걸리고 이게 제대로 안 하면 또 노출이 되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굉장히 중증 환자, 굉장히 모니터링이 필요한 환자들은 CCTV를 해서 밖에서 이렇게 쭉 보고 경증 환자들은 다 없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 절충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들어요. 그러면 만약에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라든가 뭔가 호흡이 곤란하다든가 그래가지고 그런 촬영과 긴급적인 대처들이 필요하지만 당사자나 가족에게 바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촬영이 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 이런 거를 곧 또 이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제일 잘 알 텐데 현장에 있는 분들이 이제 그런 인권 마인드를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가를 이제 고민을 좀 해야 되고 그런 걸 요구할 필요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제가 코로나 진료 현장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저도 밖에 있는 의료진이어서 어느 정도까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네, 또 다른 의견이나 질문 있으면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낙인과 차별 관련해서 좀 사실 이게 어쨌든 정부가 감염병 환자나 이런 분들을 어떻게 묘사하고 브리핑하고 언론이 전파하는 거에 따라서 그 낙인 차별이 어떻게 전파되는 데가 다를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고향이 강원도라서 이제 강원도 내려갔다 올라가는 길인데 여기서 이제 도에서 보낸 문자가 청정지역 강원도를 지켜주세요. 뭐 몇 미터 거리두기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청정지역이라는 말은 아무래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이런 어떤 낙인과 차별을 줄이기 위해서 써야 되는 용어나 주의해야 될 지점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가이드라인이 갖춰져 있는지 뭐 다른 나라나 이런 데서 어떤 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 없죠. 뭐 없고 그냥 뭐 막 그 기자의 개인적인 뭐 이런 쓰는데 오늘 아까 금방 제가 여기 준비하다 보니까 기사에 그게 떴어요. 언론 전염병 유행과 관련한 언론 보도 준칙 이렇게 해서 이러이러한 원칙에 따라서 하자라는 게 떴어요. 금방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그래서 용어 선택이나 그다음에 뭐 그런 용어들 있잖아요. 뭐 대란, 뭐 공포를 유발할 수 있는 굉장히 좀 차분하게 대응해야 되는데 쓸데없이 혐오를 유발할 수 있는 용어를 언론부터 먼저 이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잘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으면 자살에 대한 자살 기사를 한번 봐보세요. 자살 검색해서 기사를 보면 그 맨 하단에 자살에 대한 그 정보가 들어가요. 그거는 나름대로 그 언론사들의 이 규칙이거든요. 자살 기사를 쓸 때는 반드시 그 아래 상담 받을 수 있는 연락처가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자살에 대한 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흔하게 이제 정신병, 정신질환, 정신장애인 범죄와 관련돼서는 뭐 무조건 막 써요. 뭐 조현병 범죄, 뭐 강력범죄 일어나면 뭐
뭐 저 조현병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뒤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전염병도 지금 그런 식으로 무차별하게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도 준칙이 생긴 건 잘한 것 같고, 이제 언론사는 그렇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할 때도 좀 뭐 저 해야 되지. 그게 평상시 인권 마인드가 좌우하는 것 같습니다. 인권 감수성. 그러니까 평상시에 인권 마인드를 키워야죠. 지금은 이제 청정 지역이라고 하는 건 저도 사실 그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깊게 생각은 안 해보다가 지금 이제 박 변호사님 말씀해 주시면서 아 그렇구나 이런 아하 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아니 청정 지역이면은 청정 그 아닌 데는 비청정 물을 흐리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네. 확진된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이 물을 흐리는 거고 청정하지 않게 만든다는 개념이니까 굉장히 문제가 있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지자체에서 썼겠죠, 당연히. 그렇죠. 예, 예, 예. 예, 이게 도에서 보낸 문자고. 네. 지자체들은 경쟁에 붙었어요, 서로. 정보 공개를 얼마나 완벽하게 하느냐, 이 요구들이 있다고 생각해서 뭐 완벽한다는 게 거의 뭐 신상을 완전히 그거 하는 정도라서 그런 걸 순화하고 가이드라인 만들고 지침들을 계속 만들어야죠. 그 문제제기 역할을 인권 관련된 데서 해야죠. 뭐 더 하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좀 더 말씀 얘기하면은 이제 그 HIV 감염인 관련해서 많이 썼던 용어거든요. 에이즈 청정 국가, 한국은 에이즈 청정 국가인데 이런. 사실 이게 자체가 에이즈 환자라는 사람이 약간 오염원, 세균 뭐 그런 것처럼 네, 잠깐 말씀 되는 거라서 네. 그래서 문제제기를 했던 것 같긴 하다고요. 여기에 그 주윤정 박사님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낙인이나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질병관리 차원에서 좀 지침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언론 보도 지침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제 잠깐 홍보를 하면 서울대학교에서 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시고 데이터 기반으로 카오스재단, 과학재단이랑 관련해서 뭔가 연구를 이제 아마 이번 주부터 시작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사이언스에 기반해서 우리가 문제들을 좀 다르게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완치자들 관련된 어떤 두려움도 상당히 많으신데 제가 생물학과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완치자의 재양성률 문제는 그 PCR 진단 키트의 어떤 그 진단 방식의 한계 때문에 발생하는 건데 좀 너무 불필요한 공포를 조장을 하면서 그러니까 아까 백재종 선생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접촉자도 그렇고 그다음에 확진자분들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먼저 아프시고 항체를 만드시고 그다음에 사회에서 약간 이렇게 격리돼서 공익을 위해서 보호를 해주시는 방파제와 완충제 역할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집단 면역 이론에 의하면 그분들이 항체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들을 통해서 또 보호받을 수도 있는데 이런 문제를 좀 다른 방식으로 보는 프레임들을 과학과 인권에 기반해서 만들어가는 역할들이 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 뭐 주 박사님도 참여하시겠죠? 네, 저 코디네이터 하라고 그래서 쉽게 보는 과학 뭐 이런 거 할 것 같아요. 저도 네. 이해하는 과학. 네. 네, 거기서 좋은 성과들이 나오면 저희와 공유 좀 부탁. 네, 적극적으로 공유 드리겠습니다. 네, 네. 낙인과 관련해서 이번에 확진자나 접촉자가 어디서 발생했는지 어느 직장, 뭐 어느 지역, 뭐 어느 건물 뭐 이런 거가 굉장히 혐오의 근거가 되고 기피의 대상이 되었던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좀 많이 우려를 했던 게 이제 게이 클럽에서 뭐 이태원에 게이 클럽에 갔다더라. 뭐 또는 뭐 환자가 뭐 어디 노래방에 왜 새벽에 있었냐, 성노동자 아니냐, 저 둘이 불륜관계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참 동성공개 차원에서도 그런 문제를 많이 유발한 것도 있지만, 애초에 그런 디테일한 정보까지를 우리가 공중에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뭐, 가정폭력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들이 자기가 이런 접촉이나 확진 사실이 알려졌을 때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또 수급자라든가, 뭐, 장애인이라든가, 성노동자라든가, 뭐, 이런 경우에들은, 경우에 따라서 부당하게
기존의 법으로 인해서 차별을 받고 있던 사람들이 또 이런 식으로 동성 추적을 하게 되고 접촉차 추적을 하게 되고 하면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성노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소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만약에 코로나 조사를 한다라고 하면 지금 그 이주 노동자와 같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책을 해주겠다라는 정도의 이야기는 좀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많이 들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뭐 여기 대해서 간단하게 백 선생님. 예, 아니, 동의합니다. 예. 네, 네. 맞는 것 저희가 사실 뭐 산업화 이루고 민주화 이루고 뭐 인권 저희가 존중하면서 뭐 이 과거에는 뭐 경제 성장이라면은 모든 걸 다 좀 제한할 수 있고 인권 제한하고 이랬잖아요. 근데 그 멘탈리티는 많이 극복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감염병 대처하고 이런 걸 보면 국민들이 이 개인정보 문제라든가 인권에 대해서는 그런 걸 제한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용도가 높은 것 같아요. 공공 질서 유지라든가 감염병 예방이라든가 뭐 이런 좀 국가적인 어떤 대의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좀 작은 것은 희생할 수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멘탈리티가 상당히 자리 잡은 것 같고, 물론 여론조사를 약간 심하게 조작하는 그런 국가 탓도 있지만, 여튼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성찰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 부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약속한 시간이 지금 거의 돼서 네, 좋은 말씀 많이 주셨고 좋은 토론도 많이 해주셨고요. 저희가 오늘로 해서 이제 그 코비드 19은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하고 저희 SSK 인권 포럼이 또 정기적으로 워크숍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특히 이제 개인정보, 지능정보 사회와 인권이라는 주제로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계속 저희가 그 온라인 워크숍을 진행을 할 예정이고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신 분들은 좀 정보 아실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고요. 앞으로 참여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뭐 어려운 그 상황임에도 그 병원 진료소 방문하시면서 겪었던 어려움들 이런 부분 말씀해 주셔서 제가 성함은 잘 모르겠지만 네. 예, 너무 강한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저희 워크숍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영경 선생님 지금 제주도에서 오셨는데 뭐 한마디 잠깐 해주시겠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백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참 많이 배웠습니다. 네. 앞으로 모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네. 그러면 예. 다들 감사하시고 몸 건강하시고요. 예, 다음 워크숍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